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상하려고 국어를 가르치는 이금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등학교에서의 첫 시험 시작이죠. 네, 첫 시험인데 또 국어로 시작하게 돼서 사실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새벽까지도 여러분들이랑 또 계속 카톡하면서 연락하면서 또 질의응답해주고 또 오늘 아침까지도 심지어 전화까지 하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헷갈렸던 거 좀 짚어주면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동안에도 쌤도 계속 긴장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풀고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시험 이전에 국어 이번에 어렵게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도 어제 직전 보강 때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긴장한 친구들도 있고 또 심지어 어제 직전 보강하면서 눈물을 흘린 친구들도 있어서 그래서 쌤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많이 또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시험이 쉽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궁금해할 난이도,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땠는지, 나만 쉬웠던 건지, 아니면 나만 어려웠던 건지, 그리고 또 등급 컷은 어느 정도인지 가장 궁금하죠, 등급 컷. 그래서 좀 선생님이 빠르게 분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난이도는 쉬웠다. 그래서 이건 뭐 선생님 기준에서 쉬웠다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총 국어시험 10번의 시험을 보게 되겠죠. 3학년 1학기까지. 그 10번의 시험 중에서 아마 이번 시험이 가장 쉬웠을 거야. 쉬울 거야. 그래서 앞으로의 국어시험은 점점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이게 상하려고의 난이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 1등급 컷 우리 학교 30점 만점이기 때문에 선생님 1등급 컷을 28.5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객관식 다 맞은 친구들도 있고요. 뭐 하나 틀린 친구들도 많은데 그래도 서술형을 완벽하게 맞힐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28.5점 정도로 잡아놨고요. 근데 이거는 서술형을 학교에서 어떻게 채점을 하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을 좀 빡빡하게 채점하신다. 그럼 등급 컷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서술형을 좀 융통성 있게 채점을 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거니까 등급 컷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하려고 해서 이 정도면 등급 컷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쉬웠다는 편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등급 컷은 한 26점 정도로 형성될 때가 가장 많아요. 한 25에서 26점 정도. 그래서 28점대로 쌤이 예상한다는 거는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고 영상 끄지 마시고요.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서 많이 틀렸고 왜 틀렸을까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를 가지고 같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시험지의 구성상의 좀 특징들을 좀 적어놨는데 우선 우리 전체적인 문항 총 24문항 나왔고요. 객관식이 18문제, 그리고 단답형이 4문제, 서논술형이 2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 뭐 전통적인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뭐 특이하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대신에 문항수가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한 30문제가 넘어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국어 문항수가 24문제 정도라는 거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문항수가 적다고 해서 시간이 남아돌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한 문제 한 문제가 선택지 길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시간이 막 엄청 여유롭다 이러진 않을 거고요. 또 앞으로는 난이도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학교 국어시험은 시험이 좀 빡빡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영역별 구성 출제 비중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이 6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독서는 애초에 시험 범위가 한 지문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3문제. 그리고 문학이 시험 범위에서 가장 많았었죠. 그래서 15문제가 문학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올해부터는 좀 여러분들 시험 끝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돌렸어요. 여러분들 1번 문제에서 몇 번 골랐는지, 2번 문제에서 몇 번 골랐는지 다 체크를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좀 데이터화를 했습니다.
물론 잠수 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우리 데이터 설문조사를 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7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 정답률을 좀 데이터화한 거예요. 자, 우선 우리 문법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정답률 좀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싹 다 90% 이상이죠. 이 말은 쉬웠다는 겁니다.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1번부터 4번 사이에 틀린 문제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공부 방법의 문제라던가 뭐 또는 문제를 푸는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 1, 2, 3, 4에서 틀렸다는 거는 공부 양의 문제야. 문법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 네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는 건 암기가 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친구들은 기말고사 때는 반드시 국어 공부 양을 좀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암기를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선택형 5번은 좀 정답률이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82%가 나왔고 13%의 친구들이 4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선택형 5번 문제 같이 한번 볼 건데 선생님이 4번 선지랑 5번 선지만 가져왔어요. 자, 이 문제가 앞에 나와 있는 1, 2, 3, 4번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은 더 높기는 했었어. 여기서는 일단 보기가 출제됐어요. 보기에서 우리 음운 변동 중에서 형태론적인 걸 따져야 되는 음운 변동이 있고요. 형태적인 것 따질 필요 없이 의문적인 것만 따지면 되는 의문 변동도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문 변동 조건 중에서 품사를 따져야 될 때도 있었고요. 또는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의문 변동도 있었죠. 예를 들면 정답이 5번이었는데 여러분들 국외음화는 지긋티읕이 이만 만난다고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었지. 지긋티읕은 실질 형태소여야 하고요. 이는 형식 형태소여야 했지. 자, 그래서 5번에 형태소의 구성 요소, 뭐 형식 형태소, 또 실질 형태소 이런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형태적인 환경 조건을 갖는다. 이런 선지여서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4번을 보니까 거센 소리 대기의 예시 노타를 가지고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난 단어는 용언이어야 된다? 그럼 이건 뭐야? 거센 소리 대기는 조건에서 품사를 좀 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거센 소리 대기 예시 같은 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 예를 들면 좋고 같은 거 형용사죠. 우리 거센 소리 대기 일어나서 좋고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입학 명사죠. 입학 일어나요. 그러니까 명사에서도 일어나고 형용사, 용언에서도 일어나고 즉 거센 소리 대기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시음만 만나면 되지 이게 뭐 용언이어야 된다, 명사여야 된다 이런 품사적인 조건이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5번 문제를 틀렸다. 사실 5번 문제는 단순히 너네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 당연히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문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너네가 형태소의 조건이라는 거, 뭐 또는 단순히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뭐 이런 조건들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 형태소여야 되고 형식 형태소여야 되고 이런 내용들까지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는가?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5번을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그냥 혼자서 머릿속으로 달달달 외우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외운 걸 그냥 줄줄줄 읊는다가 아니라 왜 구지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만 왜 고디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그냥 달달달 외워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남들한테 설명할 줄 알려면 이 내용을 제대로 납득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납득하면서 좀 외워줘야 되는데 이걸 틀렸다는 건 아마 그냥 무지성으로 달달달 외웠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5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 앞으로 기말고사에서 쌤이 얘기해준 방식 좀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 보겠습니다. 뿌리에게. 뿌리에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선택형 6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정답률 70%였거든요. 30%나 틀린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은 틀린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25%의 친구들이
5번 선지를 골랐어요. 자, 쌤 뒤에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쌤이 고민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틀렸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우선 이거 외부 지문이랑 같이 나왔어요. 뿌리에게랑 나무 속에 물관이 있다라는 외부 지문이랑 같이 나왔어. 그래서 아마 이걸 대부분의 친구들은 처음 읽었을 겁니다. 근데 쌤 생각에는 문제 난이도가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아마 지레 겁먹었을 것 같아. 외부 지문이 나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겁먹고 사실 뿌리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아마 이 나지문 읽느라 너무 모든 정신을 쏟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한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선생님, 저 이제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외부 지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런 질문을 사실 어제 한 친구가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우리 학교가 외부 지문이 항상 출제되긴 하지만 막상 너네가 진짜 틀리는 이유는 외부 지문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된 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외부 지문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 범위에 포함된 거 그거 더 신경 써서 봐달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거 사실 외부 지문 고려 안 했어도 5번 보면 음성상징어를 활용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뿌리에게 음성상징어가 있나요? 뭐 반짝반짝, 빵빵 뭐 이런 것들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죠. 뿌리에게 애초에 음성상징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외부 지문에서 막 음성상징어 열심히 찾을 필요 없이 이거 틀린 거지. 근데 25%나 되는 학생들이 5번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외부 지문에만 너무 신경을 썼다는 거야. 왜냐? 외부 지문에는 음성상징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마 거기 찾는 데만 좀 할애를 많이 했을 것 같아. 근데 1번을 보면 우리 뿌리에게서 봤을 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있었잖아. 슬픔만 한두루 깨어있는 껍데기라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뿌리에게만 신경을 써줬어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독서 지문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틀렸던 게 선택형 8번이에요. 자, 8번에서 85%의 친구들은 잘 풀었습니다. 근데 9%의 친구들이 3번을 골랐거든? 그러니까 쌤이 이 문제 보고 탄식을 금치 못했어요. 쌤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 낚시라고 적어놨어요. 이 9%의 친구들 몰라서 틀린 거 아니고요. 그냥 낚인 거예요. 그리고 쌤이 심지어 직보날에도 많이 강조를 했고 평상시에도 너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야. 우리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 기니디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기니디가 아닌 정반대의 것, 리을 미음을 넣어놨어요. 그럼 사실 3번을 고른 친구들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야. 제대로 풀어놓고 문제를 잘못 읽어서 정반대 거. 뭐 적절한 걸 골라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적절한 걸 고른다는 거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정반대로 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 이 정답률이 94%여야 되는 쉬운 문제예요. 근데 낚여서 3번 고른 거야. 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이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선택형 8번 문제를 틀렸다. 아, 나는 문제를 좀 대충 읽었었구나. 이런 거 좀 의식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기말고사 때는 선택지 고르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발문 확인해봐.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 건지. 쌤 제발 부탁할게요. 반드시 발문 확인하세요. 왜냐? 아는데 정확하게 풀어놓고 틀리니까 얼마나 아까워. 선생님 정말 안타까웠어요. 자, 그 다음 나는 오늘이랑 감나무. 자, 이거 두 작품이 복합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뭐 나머지는 쉽게 나왔는데 12번 문제가 살짝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많이 고른 오답을 비워놨어요. 왜냐? 이거는 정답이 1번이었는데 2, 3, 4, 5번을 애들이 좀 두루두루 많이 골랐더라고. 그래서 쌤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틀린 친구들은 아마 보기를 꼼꼼하게 안 읽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기에는 감나무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기를 제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배우지 않았던 감나무의 좀 문학적인 효과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 학교에서 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야. 수업 시간 때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기에서 새로운 해석을 가져와서 그 새로운 해석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너네가 봤을 때 선택지가 좀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독자의 감흥을 언제 고조시키는지, 자, 그 다음에 작품의 긴장감이 언제 완화되는지. 우리가 소설에서는 긴장감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지만 사실 시에서는 안 배웠거든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 근데 갑자기 나왔어. 자, 근데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왜냐면 보기에 그대로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를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보기의 기준을 가지고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기만 제대로 읽어봤으면 긴장감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부여하는 거다. 이렇게 잘 잡았을 거고요. 독자의 감흥을 반감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조하는 거다. 이런 것들 보기에다 나온 기준들이었어. 자, 그 외에도 보면 독자의 감흥을 고조하는 거, 요 말은 적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아버지가 고향집을 그리워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 아버지의 내면은 안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내용일치랑 살짝 섞여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 선지도 보면 화자가 직접 관찰한 늙은 거미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늙은 거미는 뭐였어? 화자의 늙은 모습을 늙은 거미에다가 비유한 거야. 이건 비유일 뿐이지 화자가 진짜 거미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좀 판단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긴장감을 부여하는 건지 감흥을 고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보기에서 판단을 해줬어야 돼. 그러니까 아는 지식과 보기의 지식을 같이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너네가 선택지 자체가 좀 낯설다 보니까 거의 찍듯이 풀었을 것 같아요. 너무 낯설어 했던 친구들을. 그래서 한 12%의 친구들이 틀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울. 거울은 작품이 되게 난해했잖아. 난해했지만 그래도 정답률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특이한 문제 없었고요. 자, 그 다음 브로콜리 펀치랑 델러웨이 창 소설 두 편이 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선택형 16번이 살짝 오답률이 높았는데 8%의 친구들이 1번을 골랐거든. 근데 이 8%의 친구들은 이제 우리 기말 때 선생님이 집중 케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정말 수십 번 반복했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제시랑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쌤이 다르다고 했었지. 직접 제시는 뭐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 근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뭐였어? 인물이 말을 하더라도 인물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아프고 아픈 건 싫거든 싫어라는 직접적인 말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라고 했을 땐 간접 제시가 맞아요. 근데 선택지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오케이라고 했지. 쌤 이거 정말 많이 반복했어요. 어제도 진짜 많이 말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거 1번 골랐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아까 다 투표해놨으니까 설문조사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쌤이 기말 때 집중 케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짜 선생님 말만 잘 들어도 시험을 잘 풀 수 있다는 거 아마 너네가 이번 시험 풀면서 느꼈을 거야. 금주쌤이 알려준 거에서 진짜 대부분은 출제가 되구나 느꼈을 거예요. 쌤이 말하지 않아도.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 서답형이죠. 객관식은 다 맞은 친구들 꽤 있고 하나 틀린 친구들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서답형에서 감점당한 친구들이 이제 꽤 많을 건데 우선 서답형도 단답형과 논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쌤이 단답형을 쭉 적어봤어요. 서답형 2번도 너네 이제 걱정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여기까지만 적은 친구들 많거든요. 너의 푸른 줄기 소사까지.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채점 기준이 더 명확하게 안 나왔지만 쌤 생각에 햇살의 반짝이면 안 적으셔도 정답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상승 이미지 포함되어야 되고 또 생명력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소사에서 상승 이미지 맞고 줄기가 솟는 거니까 충분히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쌤이 생각했을 때 융통성 있게 채점해 주신다면 아마 햇살의 반짝이면까지 안 적었더라도 정답 처리될 것 같다. 이게 쌤의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 서답형 3번. 이게 어렵진 않았거든? 근데 쌤 조건주의라고 적어놨지? 생각보다 너네 적은 답안들 보니까 이걸 존재론적 사고라고 적고 니은을 기능적 사고라고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그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틀린 내용은 아니거든. 근데 조건이 한 단어로 쓰라고 했어. 한 단어로 쓰라고 했는데 이성적 사고, 뭐 존재론적 사고, 기능적 사고라고 하면 단어가 2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조건을 잘 봐줬어야 돼. 그 다음에 서답형 4번이랑 5번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것도 내용 자체가 아예 엉터리로 쓴 친구들이 많지는 않거든. 근데 이거 특히나 이 실제를 잘못 적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얘를 실제라고 적은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게 뜻이 아예 다르진 않거든. 실제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우리 델러웨이 창에서 학평 문제 보면은 실제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가짜, 실제 같은 가짜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조건이 뭐였냐면 서답형 4번이든 5번이든 조건이 지문에서 찾아 쓰는 거였어. 그럼 지문에 나온 단어로 써야 되는데 지문에는 실제라는 말은 없어요.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네가 요걸 적은 친구들이 있어서 또 쌤이 안타까워서 이것도 너네가 몰라서 틀린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적을 때 조건 잘 보시고 조건에 충족해서 적었는지 그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논술형으로 가볼게요. 자, 선논술형 일단 100점부터 봐봐. 서답형 1번, 이제 3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6번 3점이에요. 선논술형은 기본적으로 3점으로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 2개 합치면 6점이지. 우리 객관식 문제가 보통 1점 정도거든? 그러면 선논술형 2문제가 객관식 거의 6문제랑 맞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논술형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선논술형 잘 풀어내야 돼. 근데 사실 서답형 1번, 선논술형 1번은 대부분은 잘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도 또 있습니다. 쌤이 한 70명 정도, 70명 넘는 친구들이 설문조사 응답을 해줬는데 한 69명 정도는 나은이를 다 적었던 걸로 쌤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99%의 친구들, 한 95% 이상의 친구들은 다 나은이로 잘 적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들은 좀 잘 적어야 되는데 아마 나은이로 골랐으면 요거 발음 자체는 잘 고쳤을 거야. 애초에 나은이가 맞게라고 적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였잖아. 그래서 나은이를 골랐으면 여기까지는 아마 잘 적었을 거고요. 그럼 2점을 확보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은 너네가 이 자음군 단수나 조건을 잘 외우고 있는지 그 외운 대로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선논술형 문제는 너네한테 막 되게 대단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잘 외우고 있냐? 이거 물어본 거였어. 그래서 외운 대로 잘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사고력이 살짝 있었어요. 판단을 그 보기에서 시점을 잘 판단하는 거. 그게 좀 사고력이긴 했는데 나머지는 어때? 나머지는 그냥 이것도 암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논술형 이 6번을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 근데 6번도 사실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6번이 너네가 많이 걱정한 이유는 너무 조건이 좀 포괄적인 조건이 나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건에서 특징을 한 개만 써라 또는 특징을 뭐 3가지씩 써라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특징을 쓰시오라고만 하고 조건에는 이런 것만 나왔지. 서술자의 위치를 포함해서 써라. 그러다 보니까 좀 조건 자체가 많이 세부적이진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답안이 굉장히 다양했던 거고 그리고 좀 답안을 짧게 쓴 친구들도 있어. 왜냐? 우리 조건 중에서 뭐 분량을 정해준 것도 아니었으니까 되게 간소하게 적은 친구들도 있었거든? 근데 답지 보고 당황했을 거야. 답이 너무 길게 나왔으니까. 근데 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융통성 있는 채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조건 자체가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특징을 여기 적혀있는 특징을 다 적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너네가 학습지에 있는 개념을 제대로 좀 적었다. 싹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적었다 하면은 정답 처리해 주실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가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 네, 이것부터 틀리면 뒤에는 당연히 틀렸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잘못 적었다, 특히 보기를 잘못 판단했다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3점 그대로 날렸을 거야. 근데 여기까지 맞췄으면 일단 우리가 플러스 1점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가의 시점 중에서 일단 요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돼.
서술자가 이야기 내부에 위치한다라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서술자가 주인공의 행동과 대화를 관찰한다라는 키워드, 그리고 인물의 내면을 직접 서술할 수 없다. 야, 이것도 좀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 뭐 직접 서술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뭐 간접 제시로만 표현할 수 있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정답 처리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이로 인해 서술 태도가 비교적 객관적이다. 야, 그럼 특징 지금 되게 많이 적혀 있죠.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적지 않아도 아마 정답 처리해 주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보기의 시점은 가와 달리 서술자가 이야기 외부에 위치한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혹시나 이 이야기를 작품이라고 잘못 적었다. 그러면은 아마 감점이거나 틀렸을 거야. 여기서 감점이겠죠. 틀렸겠죠. 왜냐? 우리 서술자는 항상 작품 안에 다 위치합니다. 작품 안에 있지만 대신 이야기 밖에 있다라고 해줘야 돼. 이게 우리 학교 학습지의 좀 특이한 개념이었죠. 자, 그 다음 서술자가 전지적인 권한을 가지고 인물의 속마음과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한다. 뭐 이런 특징. 그 다음 인물과 사건에 대해 대입해서 논평하기도 한다. 또 서술 태도가 비교적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 개를 싹 다 적지 않아도 정답 처리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쌤이 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줬고요. 여러분들 시험 그냥 한번 보고 휙 넘기는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돼. 내가 왜 틀렸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을 했고, 잘못 판단을 했고, 암기에서 틀렸다면 어떤 부분이 암기가 부족했고, 그런 지점을 찾아서 기말고사 때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전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시험을 운에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족한 점을 찾고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아직 중간고사 끝나지도 않았지만 기말고사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말고사 때도 문법의 양이 방대해요. 우리 1학기 때 의문변동도 외울 거 정말 많았죠? 마찬가지로 문법 요소도 방대합니다. 높임법, 시제, 피동, 인용 다 외워야 될 거 천지야. 그래서 우리 좀 문법부터 빡세게 먼저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느꼈겠지만 거의 시험 있는 주까지 학교에서 진도 나가지. 거의 끝까지 진도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 파트라도 미리 끝내놔야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게 문법이야. 왜냐, 문학은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범위가 확실한 문법부터 좀 빠르게 끝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 때는 독서 지문이나 문학 지문 이렇게만 들어갔는데 기말 때는 요런 논설문이나 토론, 매체 이런 것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것도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매체 파트, 논설문 파트 좀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말고사 개강은 5월 8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5월 달은 특히나 많이 해이해지거든? 그리고 쌤이 정말 많이 봤지만 보통 너네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게 1학년 첫 시험 때 진짜 열심히 하고 기말고사 때 해이해지는 경우들 너무 많아요. 왜냐 5월에 너무 행사가 많고 쉬는 날도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쉬웠죠? 쉬웠던 만큼 기말고사가 중요할 거야. 왜냐 너무 너네가 점수가 몰려 있을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 난이도가 올라갈 거고요. 그걸로 변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월 달부터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 말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사실 쌤 반대인 케이스를 더 많이 보거든요. 막 시작은 엄청 창대했어. 근데 끝이 미약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선생님이 어제도 많이 걱정을 했어. 어제 직보일 뿐인데 실제로 시험을 본 것도 아닌데 직보 때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속상해하는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일희일비하면 3학년까지 이걸 끌고 갈 에너지가 사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 시험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해야 할 걸 하면서 끝까지 좀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니고 장기간 레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오늘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요. 이제 남은 과목에 집중하시고 또 우리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과목 열심히 하고 우리는 기말고사 개강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